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의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도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오늘도 최신 뇌과학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요, 알츠하이머 환자가 약 5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샌프란시스코 글래드스톤 연구소에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놀라운 연구를 한 가지 했습니다. 자,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는 쥐에게요, 건강한 뇌세포를 이식을 했더니 알츠하이머 병이 좀 차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요. 이걸 사람한테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연구입니까? 이 알츠하이머는 알다시피 첫째는 이제 기억력이 장애가 오고 인지 기능에 행동에 여러 가지 장애가 와서 정말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되는 아주 중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대개 이제 한 특정 유전인자의 결손으로 인해서 이 병이 온다. 이게 실제로 이 병을 앓는 사람의 한 60에서 75%가 이런 유전인자가 발견이 됩니다. 이 유전인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세포는 이 신진대사를 통해서 활성, 억제, 이를 밸런스 있게 균형 좋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억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은요, 굳이 신경세포뿐만 아니고 특히 중요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까지도 침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인지 기능 장애, 기억력 상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런데 참 고맙게도 이번에 이제 이런 건강한 신경세포를 거기다 이식을 했더니 완전히 새로운 해마, 그동안에 소실된 해마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서 기억력이라든가 인지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 이런 정말 놀라운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사람에게 이게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정말 이 무서운 병도 정말 정복이 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아직까지는 쥐에 대한 실험 결과였지만 예. 곧 빨리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이 성공했다는 뉴스가 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두 번째 최신 뇌과학 뉴스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유럽에 있는 룩셈부르크로 좀 날아가 볼게요. 룩셈부르크 대학에서 피부 세포를 이용해서 신경 세포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세포가 서로 어떤 걸 통해서 다른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한 건가요? 놀랐거든요. 글쎄요. 예, 이것도 역시 쥐를 상대로 한 해마에 대한 신경세포인데 요즘 이 신경과학 잡지를 읽어보면 온통 해마에 대한 이야기로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해마의 신경세포는 죽어도 새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고 난 후에 해마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활발합니다. 뭐 이것도 그런 일환의 연구지만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부의 세포를 해마에 옮겨놨더니 이게 신경세포와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 정말 신경세포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새로운 회로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기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 이게 정말 쥐에 성공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인간에게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우리 파킨슨 병이라고 잘 알려 있지 않습니까? 신경세포의 기능이 아주 파괴가 되는. 뭐, 이 파킨슨 병도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기대를 하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예. 네, 오늘 최신 뇌과학 뉴스 두 가지는 다 아직까지는 쥐에게 해당되는 연구긴 하지만 이 연구가 인간에게까지만 잘 활용이 된다면 놀라운 의학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생각했던 알츠하이머 또 파킨슨 병까지 다 정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요, 더 놀라운 병들에 대한 이 연구 결과들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신 뇌과학 뉴스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은 도대체 어떤 뇌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나 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함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되면 180도 달라지는 여성들. 엄마가 된 여자의 뇌는 모성 그 자체인데요. 무럭무럭 성장하는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 엄마가 알아야 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요. 초보 엄마가 알아야 할 신생아의 성장 과정과 엄마들의 다양한 육아 고민부터 육아 중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까지. 과연 엄마의 뇌는 어떻게 바뀌고 올바른 육아법은 무엇인지 초보 엄마를 위한 육아 지침서를 공개합니다. 엄마의 뇌 아이를 키운다. 사실 이 엄마라는 존재가 놀라워요. 일단 아이를 낳게 되면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제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언니들을 보면, 엄마가 되니까 정말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네. 그 엄마가 되면은 이렇게 달라지고 모성애가 갑자기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엄마들은요, 다른 아이들이 큰 소리를 울 때는 자다가도 자기 아이 울면은 잠을 깹니다. 네. 참 아주 놀라운 기능인데 이게 무슨 텔레파시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이 심피질과 또 DNA 변연계 사이에 모작 안에는 특수한 회로가 생긴다. 특히 엄마 뇌에. 아마 그런 그 특수한 회로를 우리가 흔히 모성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성애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이 모성애라고 불리는 엄마의 뇌는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엄마의 뇌를 잘 관리해야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전문가분은 누구신가요? 예, 오늘은 정말 전문가입니다. 오미경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은요, 엄마의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우선은 엄마가 되면 뇌에서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는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일단 뇌 자체에서 가시적으로 변화가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엄마가 되면, 이제 태아가 정말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 엄마 뇌에는 특수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옥시토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행복감에 넘치기도 하고요. 네. 또 이 말투도 바뀐다 그럽니다. 아주 상냥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바뀌는 것. 그게 이제 엄마가 된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을 세로토닌이라 그렇게 네. 설명하지만 이건 일반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아기를 가진 엄마는 세로토닌보다 더 강력한 행복 호르몬, 그게 옥시토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정말 행복의 극치는 엄마 이외에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은 이게 분만이 진행이 될수록 점점 그 양이 불어나서 나중에 이제 분만이 갖춰지면은 굉장히 아주 양이 불어난다. 이제 이것도 다 대학에서 이미 증명이 된 이런 사실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만돼야지 분만할 때 이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또 강력한 이런 작용을 하는 것도 네. 이 옥시토신이 하는 일입니다. 자, 엄마의 뇌는 그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확실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도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기와 아기를 돌보는 사람 간의 그 특별한 유대관계,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출생에서부터 36개월까지가 중요한데요. 이 애착을 통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모와 맺었던 애착 관계는 매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시기에 이제 그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아이는 분리불안을 느낀다거나 타인을 믿지 못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 성격 형성이 되기 때문에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의 어떤 심장 소리라든지 그 체온이라든지 또는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부발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터치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엄마의 마음 상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우울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초조하다거나 할 때 그 엄마가 느끼는 이 정서가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터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마음 상태, 행복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가 이제 뭐 밤낮이 바뀌거나 울거나 이런 문제 외에도 또 어떤 아기들은요. 일단 업거나 안아주면 잘 있다가 엄마가 좀 힘들어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갑자기 으앙하고 울어서 일어나 하고서 엄마 다시 일으키는 아이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아서 이렇게 좀 달래주고 얼러주기를 바라는 아기들이 있는데 이건 다 그럼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은 뭐 참 적당한 훈련이 엄마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참 편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절로 다 되게 되어 있었고요. 또 자궁 안은 이 자궁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영을 하고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놀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엄마 뭐 가족 명령대로 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될 경우도 있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적절한 자극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촉감도 발달하고 감각기관도 발달하고 또 그렇게 또 아이를 좀 업고 안아주고 얼러주기도 하고 또 많이 다니기도 하고 적절한 그런 자극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균형 감각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만히 눕혀놔도 이건 정말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 패턴이 익숙하다 보니까 저 아이가 그 뱃속에 있었을 때 편안한 게 갑자기 불안해져서 저러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아이를 어느 정도나 안아주고 어느 정도는 좀 안아달라고 보채는 걸 좀 내버려둬야 되는지 그 적당선은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예, 그거를 참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아이의 기질과 그때 당시 어떤 정서 상태라 그럴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기질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 그리고 쉬운 아이. 그러니까 까다로운 아이일 경우에는 더 많이 엄마의 손을 요구하고 더 안달을 하고 더 보채고 이렇게 좀 까탈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누워 있는 거를 싫어하죠. 싫어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면은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라예요. 첫 번째는 까다로운 아이. 대로 까다로운. 그러니까 들어주라.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게 되죠. 힘들죠. 그런데 이제 쉬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생아인데도 잘 때부터 그 다음날 깰 때까지 똑같이 자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의 기질에 맞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까다로운 아이일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쉬운 아이일 경우에는 해피한 거죠.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고려해라. 그 다음에는 그때 아이의 정서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아이가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거나 뭔가 초조하다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해서 뭔가 이렇게 못마땅한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아이가 충분히 욕구가 충족이 되었는가. 충분히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는 아이가 누워서도 편안하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엄마의 뇌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어떤 행동 패턴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전문가분들께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엄마도 첫 경험이거든요. 참 힘든 관계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잘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신생아들의 행동 패턴들을 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의 성장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여리고 작은 아기의 몸을 이해하면 육아가 한결 쉬워집니다.
초보 엄마와 아빠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기의 몸. 신생아의 평균 신장은 약 50cm이고 체중은 3.5kg 내외입니다. 이후에는 성장의 가속이부터 생후 100일 무렵이면 출생 후에 2배가량 체중이 늘고 키는 10cm 정도 더 자라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먹을 수 있는 저제량은 고작 30에서 35ml 정도인데요. 아기의 위는 호두 알맹이만한 크기에서 생후 일주일 사이에 3배가량 늘어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뇌는 약 400g으로 체중의 약 10%에 해당되는데요. 아기 몸으로 치면 가장 무거운 장기가 바로 뇌인 셈입니다. 생후 3개월 무렵까지는 신경 발달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선천적으로 나타난 반사 행동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아기는 혀와 입술, 볼 등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사 행동은 2, 3개월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자극이 닿으면 오므리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때의 손힘은 철봉에 매달리게 하면 자기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셉니다. 이 행동도 생후 4개월쯤이면 사라집니다. 또 큰 소리에 놀랐을 때나 몸에 무언가가 닿을 때 팔다리를 쭉 폈다 오므리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반사 운동은 성장하면서 깜짝 놀라는 동작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의 발바닥을 간지럽히면 발가락을 쫙 펴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죠. 이 행동은 보통 6개월 사이 정도에 자연스레 없어집니다. 이외에도 아기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무척 많은데요. 출생 후 약 4주 동안의 신생아에게는 아기의 신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간암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광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신경질을 내겠죠. 대사성 증후군이 혈관 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그런 몸 안에 염증을 잘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대사증후군의 전립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제일 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였고 간암이다 보니까 건강 신호등을 밝혀주세요. 신생아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이 신생아기라는 것은 정말 이 성인이 되기 전에 가장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감각 발달도 이루어지고요. 신체 발달, 언어 발달, 다양한 발달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이 발달 과정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시기의 감각 발달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신생아 시기의 감각 발달은 그 감각 기관마다 다 다른데요. 생후 3개월이 되면은 시력이 급속하게 이렇게 발달이 돼서 물체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되면은 그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4개월이 됐는데도 색깔이라든지 어떤 모양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또는 눈이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다거나 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거나 할 때는 이제 시력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은 1개월만 돼도 굉장히 이제 성숙된 발달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엄마 목소리를 이렇게 기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개월만 돼도 큰 소리는 물론이고 작은 소리도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고요.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이제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예, 뭐 깍공을 한다든지, 네. 뭐 입으로 한다든지 네네네. 이럴 때 그 소리를 이렇게 잘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각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강한 자극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에는 그 아픔을 느끼고 또 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과 혀의 이 감각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 신생아기는 구강기라고 해서 네네. 모든 에너지가 다 입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물건을 집어넣어서 입으로 탐색하고 입으로 세상을 배워나가고 하기 때문에 입의 이 촉각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촉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터치,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도 발달하지만 또 인지도 발달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후각은 엄마의 냄새를 알아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엄마의 전 냄새를 알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네. 단맛을 알아가지고 그 맹물을 보다는 단맛을 더 선호하는, 주스를 네. 단맛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맛이라든지 쓴맛에는 얼굴을 찡그려서 그게 싫다라는 이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4개월 이전에는 모유나 또는 뭐 그 분유나 이런 거 이외에는 다른 거는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뭐 조미료 같은 거는 삼가하는 것이 좋고, 자극이 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알아야 할 게 정말 많은데요. 이 감각 기관은요, 단순한 감각이 아니고 실제로 이 두뇌 발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피부 접촉을 자주 해라, 애를 자주 안아라. 어떤 그 엄마들은 꼭 그 벗고 오히려 피부와 피부가 서로 맞닿게 안아라. 왜냐하면 이 피부는요, 우리가 이 뇌가 발달하면서 이 외부에 의해서 피부와 뇌가 같이 발달합니다. 네네. 그렇게 사실은 피부는 우리 뇌와 같다. 뇌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닭살 돋는다 뭐 그런 거 기분 나쁘면은 그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정말 뇌가 기분 나쁘면은 이 피부에 반응이 직접 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아이들에게 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런 피부 접촉을 해준다는 것은 단순히 감각기관의 발달이 아니고 그게 뇌과학과 직접 연결이 된다. 하는 사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엄마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아이의 배변 문제거든요. 뭐 아이를 또 일찍 배변을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오히려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저 그냥 기저귀를 계속 채우게 둘 수도 없는 문제고, 이 배변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기간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안돼를 배우는 최초의 기회가 배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배변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를 최초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로 배우는 시기는 통상 18개월 정도가 되면 그 이 괄약근이 성숙이 되기 때문에 배변 훈련을 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배변 훈련에서 가장 이제 핵심은 자연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한다거나 또 너무 또 방치해놔서 시간을 너무 딜레이 시킨다거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의 괄약근이 적당히 성숙됐다고 생각될 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변 훈련을 하는 이제 방법도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한다거나 또는 너무 루즈하게 한다거나 그랬을 때도 또 그 프로이드에 의하면 성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와 방법 이런 게 중요하고요. 15개월 이전에는 아이가 이제 아무데나 싸도 이제 오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귀에 이제 주로 하는데 쾌적한 기저귀를 유지시켜 주는 거. 그게 이제 배변 훈련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기저귀가 젖었을 때 아유 기저귀가 젖었지 축축하지 엄마가 갈아줄게 갈아주니까 아우 기분 좋지라는 말을 통해서 쾌적한 상태가 어떤 건지 아이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배변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아이가 이제 배변을 이제 연령이 되면 18개월 연령 정도가 되면은 뭐 배변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생겼을 때 쉬라든지 응가라든지 그다음에 변기통을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아 이제 이게 때가 됐구나 알아차리고 이제 그 변기에다가 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때는 자, 쉬하고 잠잘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했는데도 뭐 할 일들이 한두 가지 나온 게 아닌데요. 이 엄마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거리에 좀 나가서 이 열혈 엄마들, 아이와 이 육아에 전쟁을 치르느라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봤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매일같이 아이들의 육아로 씨름하는 엄마들의 육아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애들이 3살, 5살이니까 한참 떼부리고 말 안 들을 텐데 뭐 이제 막 떼부리면 혼을 내야 되는지 약간 부산하고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먼저 아이가 떼를 쓸 때의 대처법을 알아볼까요? 아이가 떼를 쓸 때는 아이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고 원하는 것은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데요. 한번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해서 떼를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이의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떼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떼 쓰지 않고 분명히 원하는 것을 말하면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똑바로 말하면 인정해주고 혜택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다음은 산만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아이의 산만함이 기질적으로 타고난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과잉 보호나 방임 등의 이유로 정서 불안이 생겨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산만한 행동에 회초리를 들기보다는 놀이를 통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껏 뛰고 구르며 스트레스를 풀어준 다음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를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엄마들의 또 다른 육아 고민은 무엇일까요? 먹기 싫으면 그러니까 애기 식탁 의자에서 벗어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고 뭐 이제 어디 환경을 가서든지 같은 또래 애들이랑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무래도 많이 걱정도 되고 안 혼내면 또 너무 버릇없이 클까 봐고 혼내면 또 기가 죽을까 봐고 그런 쪽에서 고민이 되죠. 육아에 대한 엄마들의 고민은 끝이 없는데요. 엄마들의 고민 스튜디오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고민을 들어봤으니까 이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몇 가지 고민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이가요, 편식하지 않고 또 한 자리에서 올바르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식사법 가르치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 요즘 아이들이 이제 식사 예절이 엉망입니다. 네. 그렇죠.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먹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건 아예 먹지도 네. 않고 이제 편식 습관이 이제 심한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식사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식이 끝나고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식사 습관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요즘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먹는다거나 또는 먹여줘야지 된다거나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잉보호, 첫 번째는 과잉보호.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에 안 먹으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걱정돼서요. 사랑하는 마음에.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애를 떠먹여주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엄마들이 있죠.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케이스는 그 엄마가 너무 깔끔한 엄마일 경우에, 그러니까 깔끔쟁이 엄마. 일 경우에 아이가 이제 그 이때 아이들은 이렇게 소근육이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당연히 흘리면서 먹습니다. 네. 흘리고 지저분하게 어질르고 이런 게 당연한 발달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깔끔쟁이 엄마들은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 계속 닦아주고. 계속 닦아주고.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닦아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예. 그러니까 엄마가 숟가락 탁 뺏어가지고 입 벌려 하고 엄마가 먹여줄게 해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자, 엄마가 먹이니까 깨끗하지? 네가 하니까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이런 패턴이 계속 됐을 때 나중에 아이는 어른이 됐을 때 의존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그런 그 심각한 어떤 질환을 앓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중요한 것은 한 자리에서 앉아서 먹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아이가 흘리고 하는 것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 아이들은 자율성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신발도 신을 줄도 모르면서 내가 신을 거야, 우유도 따를 줄도 모르면서 내가 따를 거야 하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아이가 숙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의 근육이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줘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이 깔끔이 엄마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성격도 굉장히 예민해지지만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그러면서 엘러지 아토피가 걸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나는 흘린 밥은 주워 먹게 합니다. 오 교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잡균도 들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튼튼해집니다. 이게 너무 깔끔하게 키우면은 아이들이 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뭐 여기 병균이 묻었겠어요. 이런 잡균 정도는 이 식탁에 있는 걸 흘러는 걸 주워 먹으라 그랬는데 엄마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뭐 그렇게 시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주워 먹고 그래 잡균도 먹고 해야지 아이가 튼튼해지고 이게 엘러지 아토피가 요즘 엘러지 아토피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예? 이 아토피가 걸려가지고 첫날 밤에 쫓겨오는 신부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엄마들은 너무 깔끔히 떨떠는 정말 아이들에게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신에 이 식사 예절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식사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예절이니까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참 딱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잘 마칠 때까지 아이들은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식사 예절은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이 통제불능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간혹 가다가 지나치게 떼를 쓰고 뭐 울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아이들을 언제부터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건지, 또 간혹 체벌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훈육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도 좀 답을 내려주시죠. 예, 부모가 훈육을 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본격적인 훈육은 만 3세부터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 3세가 되면 그 규칙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시기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화로 해결을 해서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육을 하기에 앞서 왜 훈육을 하는지, 그리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적개심, 적대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육하는 방법으로는 뭐 생각하는 의자에 좀 앉아 있으라고 한다거나, 벽을 좀 바라보고 있으라고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좋을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너무 길게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또 잊어버려요, 아이들은 금방. 그러니까 짧은 시간, 한 2, 3분 정도, 이렇게 훈육을 하시면은 적당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고민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짚어봤는데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오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들의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엄마들 뇌가 지금 폭발 직전이실 것 같아요.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육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인내심의 끝을 본다고 하잖아요. 알아야 될 거 많죠. 아이들 뭐 기다려줘야 하죠. 아이들을 뭐 다 이해하도록 관심 가져야 되죠. 할 일이 정말 많아서 뇌가 정말 과부하가 걸릴 상황인데 엄마들의 육아 시에 받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뇌관리법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게 굉장히 요즘 이제 슈퍼우먼 그런데 아기를 키워야 되죠. 요즘 또 다 워킹
또 일을 하는 그렇죠. 엄마들이 밖에 나서 많잖아요. 일하시는 분 많죠. 그러니까 예, 저는 정말 요즘 이 엄마들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정말 내가 쳐다보기에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네네. 그 젊은 엄마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기를 키운다는 게 참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아이 중심의 양육은 저는 반대입니다. 예, 정말 엄마가 행복해야지 불행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키워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끔 육아 지옥을 만들지 말아라. 엄마 스스로가 너무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육아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마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오면 두 번째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걸 지켜본 동생도 아이고 언니 저렇게 힘든 거 보니까 나도 시집을 안 가야지. 이 얘기를 이제 점점 더 안 낳게 네. 되고 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 현실인데 그렇게 이 엄마들은 첫째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지 아이를 옳게 행복하게 키워낼 수가 있다. 근데 절대로 자기가 너무 과잉으로 해서 육아 지옥을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육아를 하면서요, 이렇게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아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육아 시에 하지 말아야 될 부모 행동 금지서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힘든 육아에 지치면 때로는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아이가 보이는 문제 행동은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개입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 일쑤죠. 아이를 향한 부모의 지나친 관심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되면 부모 역시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일회용 밴드 전략을 사용하곤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달래는 것인데요. 그 상황에만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의 식사, 청결, 공부 등 하나부터 10까지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 투성인데요. 너무 아이에게만 몰입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아이의 훈육은 사라지고 엄마의 헌신만 남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필요 이상으로 아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데요. 지나친 헌신으로 아이를 부모 곁에 묶어두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하게 야단쳐야 할 일이 많은데요. 교육 효과 없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훈육의 목표를 잃고 감정에 휘둘린 야단치기는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경쟁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이는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체벌은 아이에겐 상처를 주고 부모에겐 죄책감을 남기는데요. 아이가 훈육 도중 들쑥날쑥한 부모의 감정과 신체적 체벌에 자주 노출되면 소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훈육 도중 아이를 방이나 화장실에 가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아이는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아이의 정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말이 앞서는 경우도 많죠. 아이 앞에서는 특히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아이가 잘못한 것을 정확히 지적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훈육이 아닌 화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아이를 탓하거나 화난 감정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혼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해결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경고하는 식의 말은 분리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 대한 실망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도 피해야 하는데요.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육아 지침을 알아봤는데요. 올바른 훈육법으로 밝고 건강한 아이로 키우세요. 고물가 시대엔 공짜만 한 것이 없다. 알뜰살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체험부터 다양한 무료 볼거리까지 총 출동! 낭비는 금물, 빌려 쓰고 나눠 쓰는 신개념 알뜰 소비가 시작됐다. 눈과 마음까지 즐거워지는 무료 소비 문화 지금 함께 만나보자.
라이프 조이 알뜰살뜰 공짜로 즐겨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산과 물에서 나는 최고의 재료만을 취급한다.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엄청난 식재료가 있으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맛의 정점 기대하시라. 놀라지 마시라. 무림의 고수 식계의 고수들이 창조해내는 냉철하고 가혹한 맛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우 미스 코리아 식계의 초고수를 찾았습니다. 오늘 육아와 엄마의 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엄마 되는 일, 그냥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네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힘든 일인데요.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 한마디씩 남겨주시죠. 아기에게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애정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렸을 때 아이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엄마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데서 그 아이의 욕구를 알아채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뭔가 부족할 때는 그 상대방의 어떤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행복한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고 아이를 터치하고 아이랑 대화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그 훌륭한 부모, 가장 바람직한 부모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 그리고 행복한 부모, 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부모의 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아이 정서 관리보다도 엄마의 정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 뭐 그 이야기를 100번을 해도 모자랄 것 같고요. 실제로 특히 이제 처음 6개월, 욕심을 부리자면 처음 돈을 지낼 때까지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거기에는요. 그것만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육아와 엄마의 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짚어봤습니다. 육아에 관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우리 오미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입니다. 오늘 엄마와 아이, 엄마의 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자, 우리 육아에 지친 열혈 엄마들에게 내려주시는 특효 처방전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정말 엄마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는 부모의 분신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의과대학 교수 시절에 보면은 그 의사를 죽으라고 안 하겠다는데도 이 아버지가 의사니까 아이를 의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 와서 영 학점을 못 따고 그만두게 되고 거의 뭐 폐인이 되다시피 그런 천재들도 들어만났거든요. 그렇게 정말 이 엄마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아이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데 호기심을 갖고 어떤 일을 더 잘하며 정말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걸 관찰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셔야지 엄마가 필요하다고 그걸 한쪽으로 밀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내 아이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상처로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의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여름이 되면 유독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날씬해지고자 하는 건 모든 여자들의 소망이죠. 하지만 이것이 집착이 되면 거식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먹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의 식이장애. 전문 용어로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고 합니다. 이 거식증은 현대에 들어서 환자 수가 늘어났지만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병명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13세기에도 이 거식증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거식증 사례로는 시에나의 캐서린, 그리고 실레시아의 헤드비지스라고 불리는 두 성녀인데요. 당시 가톨릭이 국교였던 유럽 국가에서는 종교의식의 하나로서 금식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금식이 성스러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해 음식을 먹도록 권장했지만 이 두 성녀와 다른 몇몇 신도들의 경우 오랜 기간 금식을 했고 다시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엔 거식증의 개념은 없었지만 현대에 들어 이런 기록을 해석해 보니 거식증과 흡사한 증상들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역시 10대 때 병력을 보면 거식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현대에 와서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인 거식증. 이 개념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1873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주치의 윌리엄 걸은 최초로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는 병명을 만들어 자신의 논문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2명의 거식증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치료 전 야윈 모습의 환자들은 치료 후에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생소하고 낯선 병이었던 거식증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3년입니다. 미국의 유명 가수 카렌 카펜터가 거식증으로 인해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거식증을 앓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과 저체중을 유지했고 이로 인한 심부전증이 원인이 돼 돌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거식증이라는 병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거식증의 보편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나이와 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체중이 나가고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거부 반응을 느끼며 현재 자신이 심각한 저체중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몸에 강한 불만을 느끼는 것. 또 월경을 시작한 여성의 경우 최소 3번 연속으로 월경 현상이 오지 않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복합적으로 오게 되면 거식증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영양소의 결핍으로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이 뚱뚱해 보이는 등 왜곡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거식증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대에 와서 그 수가 증가했고 다른 합병증을 유발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가족력이나 성장 과정에서의 학대, 또 트라우마 등이 거식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현대에 와서 가장 주목받는 요인은 바로 미에 대한 기준입니다. TV를 통해 매일 접하는 연예인과 모델은 하나같이 마르고 날씬한 모습입니다. 날씬한 모델이 나오는 속옷 광고, 패션 광고를 보며 무의식 중에 지향해야 하는 몸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소수의 모델이 세상 모든 여자를 대변한 것이 아닌데도 매일 TV에서 보는 마른 연예인들이 이 시대의 여성상을 대변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되고 이런 영향 때문에 근래에 거식증 환자 수가 훨씬 늘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TV와 광고를 접한 모두가 거식증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보통 이러한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고 외모를 통해 자신을 통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살이 찐다는 것은 자기 통제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거식증 환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미에 대해서 높은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외모 관리는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지나칠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퀴즈 내주셔야죠. 오늘 엄마의 뇌, 육아와 엄마의 뇌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오늘 내주실 퀴즈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엄마 호르몬이다 이렇게 불리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태아와 엄마 사이에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고 특히 이제 임신 말기에 가면은 이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또 아기를 분만할 때 이 자궁의 수축을 강화시키는 이런 특수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네. 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쭉 잘 따라와 주셨다면 정답 맞추기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옥시토신, 2번 도파민, 3번 에스트로겐입니다. 아래 나가는 주소로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의 번호와 이름, 또 주소, 핸드폰 번호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분들께 브레인 잡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요, 박사님? 다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걱정이라는 게 들어보면 정말 밑도 끝도 없고 희한한 이야기들인데 도대체 왜 그런 걱정을 하게 될까? 뇌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걱정이라는 게 잘 조절하지 못하면요. 네. 오히려 병을 가져오게 되기도 하잖아요. 괜한 사소한 걱정인데도 정말 크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네, 걱정하는 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